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원봉사. 코로나19 상황 때 시민들이 여러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본인은 스스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블랙스완이라는 현상인데요. 검은 백조죠, 블랙스완은. 근데 검은 백조는 평소에 볼 수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상상 속에는 하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건들, 또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인데 갑자기 팍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15년 메르스, 16년 경주지진, 17년 포항지진, 18년 폭염, 19년 강원 산불, 20년 코로나19. 이거의 공통점들은 지금은 다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2000 창고 화재 사건처럼 큰 화재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는 태풍이나 홍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큰 사건이 나도 금방 잊혀지고 사람들 관심을 못 끄는데요. 그러한 사건들을 빼서도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는 우리한테는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 뭐 하냐면은, 프레질은 공항 가가지고 짐 붙일 때 깨지기 쉬운 물건 할 때 프레질을 딱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티프레질은 깨지기 어려운, 네, 그런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격을 받으면 더 강해진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때문에 더 성장한다. 이런 맥락의 개념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랙스완 같은 현상들이 계속 앞으로 생기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지진 준비하고, 이렇게 홍수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처럼 전혀 예상 밖의 상황들.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폭염이 닥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폭염과 관련된 대책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인데, 그러면 폭염 대피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대피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쪽방촌에 있는 노인분들 도와준다고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뭘 나눠주고 하는 게 감염 위험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에다가 지금 태풍 불면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그다음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인데 지금 그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같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인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재난이 두 개가 그냥 중복이 돼가지고 이전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 그러고 이런 재난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안티프레질,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의 이 실마리들을 이번 코로나19 자원봉사 때 많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볼 게 이제 빅브라더 대 신공동체, 그러니까 정부가 더 강해진다 그러는데, 이번에 워낙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게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시민들도 뭘 나서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국가가 더 커질 것이냐, 시민사회가 더 역량을 발휘할 것이냐는 앞으로 이제 하나 이슈가 될 텐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한 역할을 봤을 때 민간 방역 활동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독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국가가 원래 했어야 될 일인데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국가의 부족한 부분으로 채우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신, 훈련이 되신, 경험을 쌓으신 이런 분들이 다음번 감염병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국가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자원봉사들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가의 방역 시스템하고 또는 방제 시스템하고 아주 직접적인 영향들이 연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의료진들이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한 대구에 3,000명 정도 가셨는데, 그런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외에도 이런 민간 방역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터미널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질환하는 데서 열 감지기 모니터링 자원봉사를 저희 보건소 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공적 마스크 판매 때문에 1인 약국들이, 그러니까 약사 1인밖에 없는 약국들이 되게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주시러 약국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상업시설에 가가지고 영업을 하는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자원봉사 분야에 성립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들이 그걸 뛰어드는 새로운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보조적인 위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방역 시스템의 아예 일부를 담당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시민 직접 행동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마스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었지만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막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대구의 동산의료원에 사람들이 직접 택배로 해가지고 아예 보내버린 겁니다. 이제 구호품들. 그러니까 어떠한 모금기관이나 NGO나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 가지고 모금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주겠지. 이런 방식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면은 최근엔 갈수록 아예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상에 직접 바로 이 택배로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직접 행동은 그러니까 중간지원 조직을 통하지 않은 직접 행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아파트 주민들도 그냥 마스크 본인들끼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막 모은 다음에 집마다 한 장씩 내놓읍시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거를 경비실에 갖다 준다든지 지역의 경로당에 갖다 준다든지 지역의 취약시설에 갖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직접 하는 행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의병운동은 이제 아까 강의 때 이제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특이한 게 가서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다른 데서 저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우리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를 다시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역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물어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 보고 따라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 따라 계속 추적해봐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시작했는지. 근데 전국적으로 막 퍼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지자체들이 이걸 받아다가 더 조직적으로 하고요.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만 장 이상이 마스크가 이 자원봉사자들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마스크만 만든 게 아니고요. 옆에 보면 공장에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상업적인 공장에 가가지고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마스크맨 코로나나 이런 것들 만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약국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나 모자나 이런 쪽을 패션 쪽을 만드는 데 생산 라인을 멈추고서 바로 그냥 생산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마스크 생산을 돌리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게 뭐냐면 교도소 있죠. 교도소 작업장에서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마스크를 만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마스크를 양보하는 그러니까 나는 공적 마스크 판매할 때 나는 마스크 안 사겠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선언을 정부가 조직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냥 개인들이 하던 거에 나중에 정부가 가져가서 하나의 캠페인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람들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 회복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회복력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위에 사진 잠깐 나왔는데요. 상처나면 있잖아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여기에 처음에 이게 소독하고 드레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가 하는 소방이나 의료가 아주 전문적인 재난 대응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알아서 회복력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아물잖아요. 요게 회복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개인뿐만 아니라 신체뿐만 아니고 어쨌든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가 어떤 회복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회복력을 살릴 수 있게 해준다면은 아까 말한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들 블랙스완들이 닥쳐도 앞으로 재난 일상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보여줬던 거죠. 이번 사건의 좀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적 방역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블루 있었고요. 인포데믹 있었고요. 이념의 코로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되게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하얀 사건만 생기면은 굉장히 자연재난, 사회재난 어떤 재난만 생겨도 이게 다 정치적 이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찬성반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아까 코로나 블루 같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인포데믹 같은 가짜뉴스 그다음에 이념적인 내용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되게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심리적 방향이 필요한데 잠깐 사례도 드렸으면 이게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공터에서 그냥 공연하는 겁니다. 공연팀이. 그러면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밖에서 보는 거고요. 어떤 팀들은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다 공개해버리는 거죠. 자기 공연들 보시라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체조를 좀 할 줄 알아. 나는 춤을 잘 출 줄 알아. 근데 그런 거를 인터넷으로 지금 제가 하듯이 강의로 찍은 다음에 그냥 온라인에 공개하는 거다. 보시라고. 그다음에 병원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연주도 해주고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본인들이 가진 재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공유하는 그래서 서로 돕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코로나19 초반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양한 정부 차원의 심리적 방역 활동도 있었고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방역 활동도 심리적 방역 활동도 있는데 그 결과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의 여론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정부에서 뭐 이러냐 저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민간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심리적인 흐름들을 바꿔낼 수 있다면은 이건 굉장한 예, 자원봉사이고 특히 감염병 상황처럼 이게 물적 피해보다도 어쨌든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위기가 많이 닥칠 때는 이러한 역할들이 자원봉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기 재난약자들 코로나 디바이드는 격차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뭐 장애인, 혼자 이제 갇혀 서야 되는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재난약자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약한 고리 이론이라고 생각해도 쇠사슬이 있는데 쇠사슬의 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쇠사슬에서 가장 약한 쇠사슬이 있고 사슬이 있거든요. 고리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 쇠사슬이 더 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약한 고리 이론인데 제일 약한 게 이 쇠사슬 전체의 강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고리를 찾아야 될 텐데 이거 좀 가렸네요. 소셜 바이탈 사인이라는 건데요. 예. 재난약자도 곳곳에 있는데 원래 저기 사회적 약자,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였다가 재난 상황이 되면 재난약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무슨 돌봄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재난 생기면은 갑자기 약자가 되는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소상공인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누가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막 얘기하고 난민 활동가들이 난민들을 위해 가지고 막 목소리가 높이는데 아예 그것마저도 대변해줄 사람이 없거나 본인 스스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지금도 재난약자이지만은 앞으로도 재난약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그런 재난약자들,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재난약자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줄여서 뭐 소셜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 어쨌든 이게 얼마나 건강한지만 알게 되는 지표인데 우리 한 지역사회에 있어가지고 그런 바이탈 사인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이번 저기 코로나19 때는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나타나니까 시민사회에서 본인들이 저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가지고 대구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들을 이제 시민사회에서 원래 시민사회는 지금 시민운동단체들은 자기가 재난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도움받는 사람하고 도움 주는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재난 났을 때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의 시설, 사회복지 시설 기관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밥을 먹던 노인들이 굶게 생겼잖아요. 그럼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아무것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당장 눈앞에 문제가 펼쳐지니까 본인들이 가서 도시락을 바꿔가지고 나눠준다든지 하긴 지역사회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가가지고 돕는 활동들이 어쨌든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데서는 아예 저기 재난약자 조례 만들기 운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커뮤니티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처방으로서 아까 재난약자들에 대한 방법론으로 이제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희생적으로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 우한교민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버스 운전했던 분들 어떻게 되실게요? 운전사분들 다 격리 당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격리 당할 거 알고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격리돼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이 안 되니까 똑같이 들어가서 격리 당한 채로 같이 지내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까 그 교민들 격리돼 있을 때 요 의사분 같은 경우는 팽수 흉내내면서 이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심리적으로 이분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방송도 스스로 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 커뮤니티 방제 능력이라는 건데 이번에 특히 지자체장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보통 중앙정부가 하던 게 재난이었는데 이제 지자체장들이 하는 거 외에도 많이 알려지진 않은데 지역에 있는 아까 말한 사회복지관, 문화예술단체, 마을미디어, 우리 생협도 그렇고요. 그 다음 교회에서부터 청소년 단체, 그러니까 재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이번에 지역사회가 위기에 빠지니까 다 각자 역할을 한 겁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책임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공이라 그러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워낙 큰 재난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지자체들이 재기능을 못하는 거죠. 쓰나미나 지진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아가지고 다양한 시민 조직들이 이주민들을 이제 돕기 시작한 거죠. 그럼 나중에 정부에서 보니까 이거 원래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정부가 역할을 못할 때 이분들이 시민조직들이 역할을 했네. 그렇다면 당신들이 공공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공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공공, 정부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거야?
그럼 항상 이 재난 후에 재난을 복구하는 거하고 앞으로 재난을 대비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큰 재난일 때 정부와 함께 정부가 못하는 역할까지도 곳곳에서 해주는 각가지 시민 조직들 이분들을 다 새로운 공공으로 이름 붙이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NGO들에 대한 지원들, 지역사회, 주민조직, 에 대한 지원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재난구호단체는 가서 정말 특정 타겟에 대해서 구호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 구멍난 곳을 찾아가지고 다 메꾸는 일종의 구호가 아닌 돌봄으로 가는 그런 형식의 이제 재난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생각해 볼게. 그런 여러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등등 이런 다양한 단체들 서로 만나지도 잘 안 만나는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재난을 소재로 해서 이분들이 평소에 쭉 연결되어 있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새로운 공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면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공감화 기부행동인데요. 특별히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이한 방식이 일어나기 전에 대선, 부산에 있는 대선주조, 거기에서는 소주 회사인데 이 소주의 원료가 되는 알코올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겁니다. 방역용, 의료용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창원에 본사가 있는 무학소주가 우리도 해가지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소주하고 한라소주가 지금 또 이거 알코올을 기부해버립니다. 근데 그러다 지금은 주류협회 전체가 기부하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이상하게 마스크는 이게 풍기 현상이 꽤 갔는데 초반에 세정제 풍기 현상은 금방 없어졌잖아요. 예, 손수색제. 근데 이 소주 회사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단순히 이제 임직원 자원봉사를 보내거나 기부금을 내는 걸 넘어가지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역량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건 전문 용어로 이제 소셜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 좀 많이 생겼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트럭들 보이는데 환샘, 종합 인테리어 회사의 환샘인데 배송 기사들이 있어요. 설치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대구에 보내줬어요. 그럼 대구 스타디움에 전국에 보내주신 구호품이 막 쌓여있는데 이게 곳곳에 가야 되잖아요. 누가 날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때 이 기사단이 가가지고 이거를 다 필요한 데다 날라주는 사실 이게 발의 역할을 해준 이런 게 있었고요. 이베이 코리아인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커머스 회사잖아요. 지마켓, 옥션 이런 데 운영하는 건데 커머스 회사다 보니까 마스크가 되게 부족할 때 커머스 조직이니까 여기 사회공헌팀에서 물어보면 이 영업하는 팀들한테 마스크를 어떻게 빨리 좀 구해오라고 생산자들하고 워낙 많이 접촉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접촉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마스크를 다 구해왔고요. 그 마스크를 대구에 있는 아까 그 장애인들 특히 보내줬던 겁니다. 이것도 좀 커머스 조직의 장점을 이용했던 거고 왼쪽 밑에 같은 경우는 도레이 첨단 소재라고 보통 우리 유명한 게 여성들 이렇게 생리대 있는 생대 그 소재 있지 않습니까? 천들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제 그 생산 라인 하나를 통째로 마스크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나중에 좀 벗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회사들이 도왔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도 개인도 아까 말씀드린 원격 기부, 직접 기부해가지고 직접 택배로 그냥 딱 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이거 얘기 드렸었는데 식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힐링을 돕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고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건도 특정한 기능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스크 만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초에는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막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거죠. 요즘 뭐가 하면 요즘 목걸이로 손세정제 만드는 이 방법도 좀 알려주고요. 요즘 마스크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 만든 고리 하는 것도 만들어 그래서 방법을 다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특히 자기신의 재능을 통해서 다 공유해버려가지고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상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경우 돈을 가서 주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을 안 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 자체는 예전에 그냥 중간에 있는 어떤 NGO 같은 데서 줘버리고서 알아서 잘 써주세요 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기부를 하나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하나의 운동인 거죠. 운동이고 자원봉사고 효과를 내는 이런 방식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 이런 관계에서 드라이브스루 같은 아이들이 나왔는데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뿐만 아니고 이걸 가가지고 자원봉사도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공감 능력이 있는 건데 일종의 본인들도 이게 감염되는 게 좀 겁나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은데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다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럼 드라이브스루를 하는 방법론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마켓 시장도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고 드라이브 북스로 해가지고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직원들이 쉬지 않고 그냥
차로 타고 오시면 뭐 요청한 채를 딱 드린다든지, 그럼 기부도 드라이브 스루 기부 스테이션 만들고,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방역 정류장,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방역 정류장이 그러는데요. 어린이집 차들 있죠, 차량들, 사회복지기관의 그 차량들, 이런 공공 목적으로 쓰는 차량들을 소독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예 저렇게 정류장을 만들고요. 저기 딱 들어가면 1분 만에 전부 다 소독을 하나 다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자원봉사자들이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언택트 사회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큰 이슈가 되긴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온택트, 버추얼 볼런티어, 그러니까 언택트가 아니고요. 언택트가 아니고 온택트라는 단어가 요즘 새로 등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에서 모집하고, 온라인에서 교육하고, 온라인에서 과제를 주고, 온라인에서 저기 평가하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온라인에서 하는 방식이 옛날부터 존재했어요. 온라인, 한국에서 온라인 자원봉사라 그러고요. 해외에선 버추얼 볼런티어라 그랬는데, 이런 방식들은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고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은 더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버추얼 볼런티어는 이번에 있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뭐 저기 인터넷으로 학생이 학생을 가르친다든지, 이게 다 온라인 계약을 해버리니까, 아니면 다 전화로 해가지고 저기 뭐 통역을 직접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한 가지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나 다문화 가정들 이분도 잘 못 보시니까 여러 나라 말로 쫙 동시에 번역해가지고 다 인터넷에 퍼뜨려버리는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다 온라인 자원봉사, 버추얼 볼런티어, 언택트 하나인 건데, 몇 가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한테 지금 아니라 언택트 말고 언택트. 언택트가 원래 온라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언택트가 온라인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생협은 어떻게 공동체 만나고 대면하고 이런 게 강점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 시대, 언택트 시대가 되면은 더 일할 수가 없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언택트라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너무 상식적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언택트라는 건 지금 실제 일어난 거 보면은, 저기 자가격리자들, 이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물론 필요한 물건 좀 갖다 주고 있어요. 저쪽에서 미주 지역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로 해가지고 좀 상담을 받고 싶으니까 이 의사들이 원격으로 좀 전화를 받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공연하는 팀들은 아까 말씀드린 공터에서 이제 공연하시는 거고, 왼쪽에 이제 밑에 있는 가장 많이 하던 건데요.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키트를 집에서 만드는, 집에서 선물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취약계층에 되는 그 집에, 또는 자가격리자 집에 거죠. 또는 초인종 눌러서 안부 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트를 집에서 만들어서 원격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인데, 공통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언택트라는 거는 최소되면, 교차되면, 순환되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가장 안전한 방식의 접촉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사회적 거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택배기사 같은 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디지털 전환이 된 사회라 하더라도 그걸 끌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택트는 접촉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히나 우리처럼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언택트라는 거는 이러한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찾고서 이제 찾는 게 언택트. 그래서 얘기하는 언택트는 100% 온라인일 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소규모 접촉일 때도 있고, 소규모 모임일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만들어진 다양한 자원봉사 방식 중에 굉장히 특이한 방식인데, 세계에 내놓을 만한 언택트 방식. 중에 언택트, 온라인, 오프라인 있다,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이 방식을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요즘 이게, 지역 생협에서도 이렇게 강의하게 될 때, 한쪽에서는 강사가 와가지고 직접 방송으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같이 보고, 못 오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오지 않습니까? 원 오프라인 믹스로 하는 건데, 이런 방식들이,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임팩트를 높게 만들면서도 우리가 안전한 방향이 뭐냐, 이런 방식 찾는 게 언택트거든요.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더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방역이라는 것도 새로 나왔는데, 경제 방역인데, 예전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남들 돕는다는 게 경제적으로 한다는, 또 경제까지 챙기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후원하면은 도움을 준다 뭐 이 정도였는데, 이번엔 이게 굉장히 강력해져 가지고요. 예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산불 나는 이렇게 놀러 가지 않으니까, 속초 관광지 같은 데 안 가니까 우리 놀러 가줍시다 이런 캠페인이었는데,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1차 바이러스 전환에 비해 가지고 2차 경제 전환이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착한 소비 되게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있고, 아예 급여의 5%는 지역 화폐로 해서 그분들 도와드리는 것도 하고,
선결제 운동, 그리고 이제 또 당장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식당에 쌓이는 재료가 이제 막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서로 소비해 줍시다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서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어떤 재료가 많이 남아있대 빨리 사줍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알려지는. 나중에 이런 방식들은 이제 지자체장들이 자기네 지자체의 어떤 사업으로서 막 가져와가지고 홍보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개인들이 시작한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건 코로나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이번에 아이코비 에이파드와 같이 했던 거 왼쪽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애들은 결식이 되고 지역 식당들은 문을 닫고 있으니까 지역 식당들은 문을 열게 해서 도시락 만들게 그 도시락을 여기 아이들한테 갖다 주고 해가지고 서로 돕게 하는 일타이피하는 그런 방식들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사회적 용역인데요. 용역이라는 나 좋게 하기 위해서 돈 줄 테니까 일 좀 해. 이 용역인데, 사회적 용역이라는 거는 이 코로나19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어떤 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더구나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재민이라 가지고 당신들은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어려운 순간에 본인들이 돈을 받고서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도 이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재난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식들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위에 재난위기 청년 백서 제작 참여자 모집 전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년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 급여를 줄 테니까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재난 백서 이거 만드는데 당신들이 조사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또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냈는데요. 한 7가지 정도의 이제 새로운 형식의 사람들이 활동이 벌어진 거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예측 불가능성 재난이 왔을 때 이렇게 시민이 일신이고 심리적인 방향에 대해서 신경 쓰고 코로나는 이제 경제 방향인 거죠. 경제 방향의 관점에서 보고도 그것도 재난 약자도 챙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새로운 공공 같은 우리 공동체나 마을에 있는 사회적 자본을 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기부하더라도 임팩트를 발휘하는 방식으로 기부하고 그리고 언택트라는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이제 안전한 활동으로서 임팩트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게 되면은 이러한 방법론들이 보면은 이 공통점들이 앞으로 어떤 형식의 예측 불가능성 재난이 와도 따로 지진하면 어떻게 태풍하면 어떻게 홍수하면 어떻게 이거 다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런 능력들을 계속 키우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회복력이 돼가지고 다양한 재난에 블랙스완들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원봉사 분야에서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민들의 저력을 확인했는데 이거를 그냥 미담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큰 재난 대응의 힘으로써 그리고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그 사회가 가진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최저선의 복지가 결국에 보니까 이제 재난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 생협도 아이컵도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모든 강의, 감염병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